결혼 3주년 기념일, 나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다. 서울의 밤은 검은 벨벳처럼 깊게 내려앉았고 창밖 한강의 불빛은 찬란했지만 내 마음속엔 한 줌의 온기도 비추지 못했다. 벽시계의 시침은 무정하게도 이미 11시를 넘어섰다. 내가 준비한 한우, 잡채, 해물파전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고 냄비 속 미역국은 몇 번이고 데워져 지나던 향마저 지쳐버린 듯했다. 내 남편, 박지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 없었다. 휴대폰을 들어 그에게 전화를 걸려다 번호를 다 누르고도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차마 누르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나 혹은 더 듣기 거북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릴까 봐 두려웠다. 온갖 상상에 빠져 있을 때 도어록에서 삐하는 가벼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모든 아내들처럼 억지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박지훈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듀라야 하고 부르지 않고 서류 가방을 현관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거실 소파로 가 털썩 몸을 던졌다. 짙은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뒤섞여 확 끼쳐왔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붙들려 서서히 조여드는 것 같았다. 지훈 씨, 왔어요. 술 마셨어요. 해장국 끓여놨는데 나는 속에서 울컥 치미는 시큼함을 꾹 누르며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 애썼다. 그는 대답 대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이 마치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다가가 그의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는 불에 댄 사람처럼 화들짝 몸을 피했다. 만지지 마.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고 사람을 밀어내는 듯한 냉담함이 묻어났다. 내 손은 민망하게 허공에 멈췄다. 거실엔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고 어스름한 불빛이 그의 얼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절망적인 기운이 그를 단단히 감싸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지훈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늘 어디 안 좋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새빨간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좌절과 수심이 어려 있었다. 유라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우리 이혼하자. 쿵 하고 머릿속이 순간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내가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그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뭐라고요?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그런 농담하지 마요. 농담 아니야? 그는 소파 틈새를 뒤적여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앞 테이블 위로 밀었다. 봐, 다 준비해놨어. 그건 이혼 합의서였다.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글씨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온몸의 피가 그 순간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서류를 마치 독사라도 보는 것처럼 쳐다봤다. 왜요? 내 목소리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다.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넌 잘못한 거 없어, 유라야? 내가 잘못했어. 그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으며 한자 한자 힘겹게 말했다. 나 파산했어. 친구 회사 대출 보증을 서줬는데 그 회사가 망하고 사장은 날랐어. 지금 은행에서 나한테 빚 독촉이 들어오는데 무려 50억 원이야. 집, 차, 우리 모든 예금 전부 다 빚 갚는데 넘어가게 생겼어. 난 빈털터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갚지 못할 빚더미에 앉게 될 거야.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축축했으며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다. 유라야, 내 말 들어봐. 그는 나를 바라보며 눈빛에 깊은 정과 미련을 가득 담고 말했다. 너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넌 아직 젊고 예쁘잖아. 나 같은 짐 덩어리만 없으면 분명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이혼하고 이 아파트랑 통장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 다 너한테 줄게. 그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잖아.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보상이야.
그는 정말 진심인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다. 마치 막다른 길에 몰렸지만 끝까지 아내를 지키려는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남편인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그를, 나와 3년간 한 침대를 쓴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연기력은 대단했다. 고통, 절망, 무력감,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해냈다. 하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가 고개를 숙여 내게 서명을 재촉하는 그 순간,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한 줄기. 조급함. 고통도 슬픔도 아닌 조급함이었다. 마치 뜨거운 감자를 빨리 던져버리려는 도박꾼처럼. 그 순간 내 마음속 모든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미안함을 느끼는 남자라면 이혼을 말할 때 눈빛에 고통과 갈등이 서려 있어야지.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 안달난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게 늘 다정했고 남들 눈에는 우리 부부가 모범 부부였다. 하지만 지배욕이 강하고 고아 출신인 나를 항상 무시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빈둥거리며 우리에게서 뜯어낼 궁리만 하는 시동생은 두 개의 가시처럼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찔러댔다. 나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할아버지 손에 자랐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배경도 백도 없는 고아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밥상머리에서 한두 번이 아니게 대놓고 혹은 은근슬쩍 말했다. 우리 지훈이 같이 잘난 애가 미래에셋증권 부장식이나 되랜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를 데려와서 진짜 아깝지. 박지훈은 그때마다 나를 감싸주며 내 배경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한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 같았다. 50억 원, 정말이지 정확하고도 거대한 액수. 평범한 월급쟁이 가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고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합리적인 핑계가 되기에도 충분한 금액이었다.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지금은 따져 묻거나 그의 거짓을 폭로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도 연기를 해야 했다. 그보다 더 그럴듯하게. 눈물이 예고도 없이 터져나왔다. 아니, 나 못 믿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 흥분해서 이혼 합의서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렸다. 나 서명 안 해. 우린 부부잖아요. 부부는 같이 고생해야죠. 50억이 뭐 어때서요? 같이 갚으면 되잖아요. 내가 알바하고 식당 가서 설거지라도 할게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지훈 씨, 이렇게 날 버리면 안 돼요. 내 울음소리는 처절하고 절망적이었고 한 글자 한 글자에 배신당한 고통이 배어 있었다. 박지훈은 내 반응에 확실히 당황한 듯 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일어나 나를 껴안고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유라야,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은행에서는 시간을 주지 않을 거고 사채업자들도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 내가 그런 놈들한테 시달리는 꼴 보기 싫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널 지켜주려는 거야. 날 지켜준다고요? 지켜주는 게 이혼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옷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숨이 넘어갈 듯 울었다. 박지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할 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내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금세 그의 가슴팍 셔츠를 흠뻑 적셨다. 그는 나를 안고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 있어 같은 값싸고 위선적인 대사들을 반복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하고 매력적이었지만 나는 역겨움만 느껴졌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대치했다. 내가 목이 다 쉬고 기운이 빠질 때까지. 나는 폭풍 후에 꺾인 꽃처럼 그의 품에 축 늘어졌다. 서명해, 유라야. 그는 합의서를 다시 주워 내 손에 쥐어주고는 펜까지 건넸다.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우리 좋게 헤어지자.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 어린 시야 속에서 그의 얼굴이 흐릿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었다. 펜촉이 서명란 위에서 한참을 맴돌았다. 그가 숨을 참고 내가 서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심장 소리가 느껴지는 듯 했다.
마침내 나는 그의 애틋한 시선 아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한 획 한 획 내 이름을 썼다. 강유라. 서명을 마친 순간 나를 감싸고 있던 그의 팔, 그 긴장으로 팽팽했던 근육이 순식간에 풀어지는 것을 똑똑히 느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박지훈이 나를 침대에서 깨웠다. 그의 눈에는 아직 핏발이 서 있었지만 어젯밤 기운이 다 빨린 듯한 내 모습과는 달리 정신은 이상할 만큼 말똥말똥했다. 유라야, 우리 빨리 가서 서류 처리하자. 지금 사람 없을 때, 그가 재촉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파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의 이별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냉소를 흘렸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무감각하고 슬픈 표정을 유지했다. 나는 말없이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이에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구청으로 가는 길, 그는 운전을 하며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다. 아마도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려 했겠지만 내가 무표정하게 창밖만 바라보는 것을 보고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차라리 잘 됐다. 그 역겨운 거짓말을 또 듣지 않아도 되니까. 수속은 이상할 만큼 순조로웠다.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고 재산 분할도 합의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가 빈손으로 나가고 이 청담동 아파트와 약간의 예금은 내 몫이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꿈처럼 빠르게 진행되었다. 직원이 우리 손에 2권의 초록색 이혼 증명서를 쥐어주었을 때 나는 박지훈의 입꼬리가 알아채지 못할 만큼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져 착각이라고 생각할 만큼 빨랐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슬픔과 무거움은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거치고 그 자리에는 홀가분함이 가득했다. 잘 지내? 그는 고개를 돌려 내게 건성으로 한마디 던지고는 마치 뒤에서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둘러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가 길가로 빠르게 걸어가자 흰색 포르쉐 카이엔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의 앞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운전석에 화려한 화장을 한긴 머리의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여자는 고개를 돌려 박지훈에게 활짝 웃어 보였다. 햇빛 아래 그녀의 귀에 달린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눈부시게 빛났다. 박지훈은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포르쉐는 낮은 굉음을 내며 먼지처럼 사라졌고 내게는 오만한 배기가스만 남겼다. 나는 구청 앞에 홀로 서서 손에 쥔 새로운 이혼 증명서를 내려다봤다. 초록색 표지가 아침 햇살 아래 유난히 비꼬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50억 빚도 가짜였고 파산도 가짜였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더더욱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모든 것은 그가 그 여자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정교하게 계획한 사기극일 뿐이었다. 그는 심지어 하루 더 연기하는 것조차 아까웠는지 이혼 서류를 받자마자 그의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갔다. 마음이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다. 차가운 황무지만이 펼쳐져 있을 뿐 슬픔이 극에 달하면 마음이 죽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하룻밤 내내 울어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유라 씨 되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지극히 차분하고 냉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강유라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인이 되신 외조부 강명철 회장님의 유산집행 변호사 김민준입니다. 외할아버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 그동안 나는 슬픔과 박지훈에 대한 의존 속에 빠져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거의 잊고 살았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김민준 변호사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힘을 담아 전파를 타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강유라 씨, 외조부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에 따라 고인께서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오늘부로 그분 명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이에 공식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외조부께서 남기신 3천억 원의 유산과 강씨 그룹 지분 30%가 내일 오전 10시에 지정하신 개인 계좌로 정식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묘한 탐색의 기미를 띤 말투로 덧붙였다. 실례지만 강유라 씨, 이 유산 상속건에 대해서 전 남편이신 박지훈 씨 가족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군요. 전화를 끊자 서울의 새벽바람이 얼굴에 스며들며 서늘함을 안겼다. 하지만 나는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3천억 원. 나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 은행 앱에 찍힌 화면을 거의 넘칠 듯한 긴 숫자를 보며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항상 내게 최고의 것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나를 위해 준비한 미래가 이토록 상상을 초월할 줄이야. 그리고 박지훈, 방금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간 내 전 남편. 그는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 모를 여자 하나 때문에 배경 없는 고아인 나를 버리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아마 평생 모를 것이다. 카카오톡을 켰다. 공동 친구의 프로필에 그 포르쉐를 몰던 여자, 최서연의 새 게시물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다. 잘못된 사람과 헤어져야 맞는 사람과 바로 결혼할 수 있는 법이지. 첨부된 사진은 2권의 새로운 빨간 혼인신고서,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최서연은 박지훈의 품에 행복하게 기댄 채였고, 배경은 우리가 함께 살던 신혼집, 내가 직접 꾸미고 우리의 3년 추억이 가득한 그곳이었다. 사진 한쪽 구석에는 내 전 시어머니가 활짝 핀 국화처럼 얼굴 가득 주름을 잡고 자애롭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위치 정보는 불과 30분 전 구청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구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러 갔던 것이다. 정말이지 빈틈없는 환승, 1분도 낭비하기 싫었던 모양이다. 그의 얼굴에 번지던 홀가분함, 시어머니의 미소, 그리고 최서연의 과시적인 태도가 한자로 한자로의 날카로운 칼이 되어 심장의 가장 연한 곳을 정확히 찔러왔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감각했다면 이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와 굴욕이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켰다. 그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한 걸까? 쓰고 나면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쓰레기? 심지어 내 구역에서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고? 바로 그때 휴대폰 화면이 다시 한번 밝아졌다. 김민준 변호사에게서 온 2번째 메시지였다. 강유라 씨, 보충 설명드립니다. 박지훈 씨와 혼인 기간 중 거주하셨던 청담동 아파트는 외조부께서 혼전의 전액 현금으로 증여하신 개인 재산입니다. 등기부등본 원본은 계속 저희 로펌에서 보관 중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부동산은 박지훈 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 손가락이 차가운 분노를 담아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김 변호사님, 즉시 사람을 보내서 제 집을 되찾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 제 일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고요. 나는 답장했다. 법무팀과 보안팀을 데리고 가서 가장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 사유지에서 그들을 내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1시간 내로 처리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넣고 나는 택시를 잡아 주소를 불렀다. 서울 신라호텔. 나는 조용한 곳이 필요했다. 편안하게 샤워하고 푹 잔 다음에 나의 복수를 계획해야 했다. 박지훈, 최서연,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전 시어머니, 당신들의 샴페인은 아마 다 마시지 못할 테니까. 그날 밤, 청담동, 나의 옛집. 분명 지금쯤은 흥청망청 파티가 한창일 것이다. 김 변호사가 보낸 사람의 보고에 따르면 박지훈과 최서연은 양가 부모님까지 모셔온 것도 모자라 온갖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 빌라에서 샴페인 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주제는 그들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쁘게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고 겸사겸사 박지훈이 내게서 분할받은 재산을 어떻게 흥청망청 쓸지 상상하는 자리였다. 내 전 시어머니 서혜자 여사는 샴페인 잔을 들고 최서연의 어머니에게 침을 튀기며 자랑하고 있었다. 사부인, 걱정 마세요. 우리 지훈이가 그 재수 없는 년 떼어내느라 빈손으로 나왔지만 그 전처가 바보 아니겠어요? 위자료를 두둑하게 줬다니까요.
우리 지훈이가 제기하기에 충분해요. 게다가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복덩이에요. 그 강유라처럼 애비 다 잡아먹은 고아에 재수 없는 년이랑은 다르죠. 최서연은 박지훈의 팔짱을 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뭘 그런 말씀을요. 저랑 지훈 오빠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인거려. 전 오빠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훈 오빠, 유라 언니가 준 그 돈으로 우리 제주도의 바닷가 빌라부터 살까요? 나 매일 파도 소리 들으면서 깨고 싶단 말이야. 박지훈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꿀 떨어지는 눈으로 말했다. 그래, 다 내 뜻대로 해. 내 돈이 내 돈이지, 뭐. 주변 하객들은 부러움과 아첨의 말을 쏟아냈다. 이 화기애애하고 마치 재벌 드라마 같은 장면이 절정에 달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느리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압박감을 담아 끊임없이 울리는 소리였다. 가정부 한 명이 문을 열러 나갔다가 이내 허둥지둥 뛰어 돌아왔다. 저기. 밖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왔는데 변호사라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민준 변호사가 이미 열댓 명의 덩치 크고 냉정한 표정의 보안 요원들, 그리고 제복을 입은 집행관 2명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불청객들에게 쏠렸다. 김민준 변호사는 주위를 둘러보고 마침내 어리둥절한 표정의 박지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코에 걸친 금태 안경을 밀어 올리며 크지 않지만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지만 어느 분이 박지훈 씨입니까? 박지훈은 눈살을 찌푸리며 앞으로 나섰다. 방해받은 불쾌감이 얼굴에 역력했다. 난데. 당신들 뭐야? 누가 멋대로 들어오래? 김민준 변호사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서류 가방에서 몇 개의 문서를 꺼내 공식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박지훈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의뢰인이자 이 부동산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주이신 강유라 씨의 위임을 받아 귀하와 귀하의 가족, 친구분들께 이 사유지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그는 법원 직인이 찍힌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과 강제집행 명령서를 모든 사람 앞에 내보였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이 청담동 아파트는 강유라 씨의 혼전 개인 재산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이 부동산을 귀하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므로 귀하는 현재 불법 점유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물품을 챙겨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민준 변호사의 말은 시끄러운 거실에 떨어진 벼락 같았다. 모든 하객들은 멍해져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박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시뻘개졌다. 그는 그 등기부등본을 황낙같이 한번 훑어보더니 분노에 차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개소리 마. 이건 나랑 강유라 신혼집이야. 걔가 뭔데 날 내쫓아? 걔 어딨어? 직접 와서 나한테 말하라 그래? 박지훈 씨, 언행에 주의하십시오. 김민준 변호사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뒤에 있던 보안 요원 한 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그 강한 기세에 박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강유라 씨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찢어도 소용없습니다. 저희에겐 사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59분 남았습니다. 미쳤네. 아주 미쳐 돌아가는구나. 전 시어머니 서혜자 여사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고 김민준 변호사의 코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내가 뭔데? 그 은혜도 모르는 년은 어딨어? 당장 기어 나오라고 해. 우리 지훈이가 걔 때문에 빈손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이혼하자마자 우리를 내쫓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돈 밝히는 쌍년. 최서연도 박지훈의 팔에 기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훈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오늘 밤 어디서 자? 박지훈은 품 안에서 가냘프게 떠는 신혼 아내를 보고 주위 하객들의 탐색적이고 조롱 섞인 시선을 느끼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내게 전화를 걸어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다. 강유라, 너 무슨 뜻이야?
너 처음부터 다 계획했지? 이혼하자마자 돌변해. 나한테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전화기 2편에서 나는 마스크팩을 붙이고 신라호텔 스위트룸에 편안히 누워 창밖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휴대폰의 버튼을 가볍게 눌러 스피커폰 기능을 켰다. 그리고 옆에 허공을 향해 한마디 했다. 김 변호사님, 됐어요. 다음 순간 박지훈의 휴대폰에서 김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더없이 선명한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내가 김 변호사에게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통신사에서 받아낸 박지훈이 어젯밤 그의 불알 친구에게 건 통화 기록이었다. 녹음 속에서 박지훈의 목소리는 술기운에 들뜨고 의기양양하게 선명하게 들려왔다. 야, 성호야. 됐다. 하하하, 드디어 됐어. 뭐가 됐는데? 내 그 프로젝트.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거. 나 이혼했다. 그 배경도 없고 끈적거리기만 하던 년 드디어 떼어냈다고. 내가 50억 빚졌다고 구라쳤더니 그 멍청한 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울더라. 아주 눈물 콧물 다 짜면서 결국엔 순순히 사인하더라고. 진짜 내가 자기를 위해 그러는 줄 알더라니까. 하하하, 웃겨 죽는 줄 알았네. 미친. 지훈아, 너 대박이다. 그럼 서연이랑은 내일 바로 혼인 신고 할 거야. 서연이네가 뭐 최고 재벌은 아니지만 걔네 아버지가 그래도 중소기업 사장님이시잖아. 앞으로 내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강유라처럼 고아라서 아무것도 기댈 데 없고 맨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년이랑은 다르지. 새로운 인생, 내 새로운 인생이 드디어 시작된다고. 녹음은 길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박지훈과 서혜자의 뺨을 후려치는 향량 한 따귀 같았다.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모든 하객의 표정은 방금 전에 구경꾼 모두에서 충격, 경멸, 그리고 깨달음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이 박지훈을 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알고 보니 아내가 돈을 밝힌 것이 아니라 남편이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아내를 속여 이혼을 강요한 것이었다. 최서연의 부모님 얼굴은 더욱 흑빛이 되었다. 그들은 딸이 정 많고 의리 있는 유망주에게 시집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자를 속여 성공하려는 쓰레기였던 것이다. 너, 박지훈의 입술이 떨리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휴대폰이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서혜자의 고함도 멎었다.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바른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장관을 이루었다. 이제 강유라 씨의 행동에 이해 있는 분 계십니까? 김민준 변호사가 차갑게 자중을 훑어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됩니다. 이후 1시간은 박지훈 가족과 최서연 가족에게 인생에서 가장 길고 굴욕적인 시간이었다. 열댓 명의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들과 2명의 집행관의 감시 아래 그들은 꾀죄죄한 모습으로 짐을 쌌다. 방금 전까지 형님, 동생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하객들은 이제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각종 핑계를 대며 재빨리 자리를 떴다. 1시간 후, 큰 가방, 작은 가방을 든 박지훈 가족과 마찬가지로 낭패를 본 최서연 가족은 예전 이웃들의 호기심과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쓰레기처럼 아파트 밖으로 쫓겨났다. 서울의 밤, 바람은 뼛속까지 시렸다. 그들은 길가에 서서 망연자실한 채 갈 곳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호텔의 부드러운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카페트 위에 따뜻한 빛 무늬를 만들었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온몸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박지훈의 전화와 메시지는 어젯밤부터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분노에 찬 욕설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따져 묻다가 새벽에는 애원으로 바뀌었다. 나는 하나도 보지 않고 전부 차단해 버렸다. 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곧 내 휴대폰으로 각종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뒤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유라야, 나 내 셋째 숙모인데 지훈이 사업 망했다며? 어떻게 그 애가 가장 힘들 때 떠날 수가 있니? 부부는 고생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유라야, 나 지훈이 대학 동기인데 내가 걔 돈 전부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내 SNS 계정에도 돈만 밝히는 여자, 독사 같은 년, 현대판 판무 파탈 같은 알 수 없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집 없는 박지훈과 그의 흑백을 뒤바꿀 수 있는 입을 가진 어머니가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해 나를 미친 듯이 깎아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근무하던 미래에셋증권에 찾아가 동료들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하소연했다. 무정한 아내에게 빚더미에 앉았을 때 버림받고 쫓겨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의 달변과 나무주연 상급 연기력은 진실을 모르는 많은 동료들의 동정을 얻어냈다. 순식간에 나는 미래에셋증권 전체의 가십 중심, 은혜를 모르는 나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에 나는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다. 그가 마지막 쇼를 즐길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했다. 오전 9시 45분. 나는 몸에 꼭 맞는 세련된 라인의 디올 블랙수트로 갈아입었다. 머리는 한 올해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올리고 불가리 세르 팬티 목걸이와 시계를 착용했으며 입술에는 선명한 레드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빛이 차갑고 기품이 넘쳤으며 이전의 온화하고 가정적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김민준 변호사는 이미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낯선 중년 남성 2명이 서 있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나를 소개했다. 이 두 분은 강씨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와 법무총괄 이사님이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가시죠. 나는 간결하게 말했다. 일행은 미리 준비된 롤스로이스 팬텀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미래에셋증권 본사 건물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엄숙했고 회사의 CEO, CFO 등 모든 고위 임원들이 참석하여 중요한 해외 인수합병 안건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회사의 CEO 이재성은 김민준 변호사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며 열정적인 미소를 지었다. 김 변호사님, 오셨군요. 하지만 그가 김민준 변호사 뒤를 따라 우아하게 걸어 들어오는 나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극도의 충격과 공손함으로 바뀌었다. 강 사모님, 이재성은 재빨리 다가와 내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어떻게 직접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시면 말씀만 하셨어도 제가 찾아뵈었을 텐데요.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멍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들의 눈 높은 CEO가 왜 이렇게 젊은 여자에게 거의 아첨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이재성이 직접 빼준 상석에 앉았다. 이 대표님,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저 참관하러 왔을 뿐입니다. 내 시선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을 훑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발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김민준 변호사가 이재성에게 서류 한 부를 건넸다. 이재성은 두 손으로 받아들고 표지만 힐끗 보았는데도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와이데르 캐피탈. 그는 중얼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모님께서 YLL 캐피탈의 대표님이셨습니까? 와이데르 캐피탈. 최근 반년 동안 자본시장에서 조용히 떠오른 신비로운 세력. 그들은 눈부신 일련의 조작을 통해 2차 시장에서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였고 이제는 미래에셋증권의 지분 30%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YL은 바로 내 이름 유라의 이니셜이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또 다른 선물, 최고의 트레이더와 변호사 팀으로 구성된 오직 나만을 위한 개인 투자 회사였다. 나는 이재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 대표님, 회사 인수합병 건은 계속 논의하시죠. 저는 다른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박지훈이 갓 내린 커피 몇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아첨하는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들어왔다. 대표님, 이사님들, 커피 왔습니다. 부장으로서 최고 경영진 회의에 커피를 나르는 것은 그처럼 머리를 굴려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내게 닿았을 때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순간 얼어붙었다. 충격, 당혹, 믿을 수 없음. 온갖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마지막에는 죽음과 같은 창백함만이 남았다. 그는 커피를 든 손을 통제할 수 없이 떨기 시작했고 쟁반 위에 커피잔들이 덜그럭거렸다. 유라. 그의 목구멍에서 몇 글자가 쥐어짜듯 나왔다.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건조했다. 그는 아마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를 보지 않고 이재성에게 말했다. 이 대표님, 이제 대주주로서 첫 번째 결정을 발표해도 될 것 같군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침내 칼날 같은 시선을 박지훈에게 던졌다. 귀사 자산관리부 부장 박지훈 씨가 재직 기간 중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고객 정보에 접근하고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개인 생활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재무 정보를 날조하여 배우자를 속이고 이혼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 모든 글자가 또렷하게 울렸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문과에 서서 창백하게 질려 비틀거리는 남자에게 일제히 쏠렸다. 박지훈 씨의 직업윤리와 개인 품행은 대한민국 최고 금융기관으로서 미래에셋증권이 직원에게 요구하는 기준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판단됩니다. 그의 행위는 당사의 명성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입가에 차가운 호선을 그렸다. 이에 저는 제안합니다. 박지훈을 즉시 해고하고 회사 법무부에서 그가 재직 기간 중 처리한 모든 프로젝트를 철저히 조사하며 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유보할 것을. 안 돼. 박지훈은 마침내 극심한 충격에서 벗어나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쟁반이 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미친 야수처럼 험악한 얼굴로 내게 달려들어 내 옷깃이라도 잡고 따지려는 듯 두 손을 뻗었다. 강유라. 이 미친년. 너 대체 누구야?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내게 세 걸음도 채 다가오기 전에 내 뒤에 산처럼 버티고 서 있던 두 명의 경호원에게 양팔이 붙들렸다. 그는 미친 듯이 발버둥 치고 울부짖었지만 그 두 팔은 쇠집게처럼 그를 꼼짝 못하게 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 극적인 장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걸어갔다. 분노와 불만으로 뒤틀린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의 귓가에 다가가 우리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내가 마음대로 속이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몸이 갑자기 굳었고 동공이 급격히 커졌으며 발버둥 치던 동작도 멎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끌고 나가 나는 몸을 일으키며 다시 그 냉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경호원들은 흐물흐물해진 박지훈을 끌고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은 아직 복도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최서연이 다니던 그 홍보회사에 그들의 최대 고객인 미래에셋증권 법무부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다. 귀사 직원 최서연 씨가 개인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제3자로서 부당한 수단으로 미래에셋증권 대주주의 가정을 파탄내어 당사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당사는 귀사와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메일의 첨부 파일에는 몇 장의 고화질 사진이 있었다. 사진에는 최서연과 박지훈이 우리 집 아파트 아래에서 키스를 나누고 각종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촬영 시간은 모두 나와 박지훈의 혼인 기간 중이었다. 최서연의 회사 사장은 이 이메일과 첨부 파일을 본 후 단 3분 만에 결정을 내렸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서연, 방금 전까지 사무실에서 새로 산 에르메스 버킨백을 자랑하던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다. 함께 해고당하고 명예가 실추된 박지훈과 최서연,
그들의 아름다운 새 생활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다. 천국에서 지옥까지의 거리는 고작 24시간이었다. 돈은 모든 관계, 특히 박지훈과 최서연처럼 이익과 욕망 위에 세워진 소위 사랑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미래에셋 증권 부장이라는 후광을 잃은 박지훈은 모두가 부러워하던 금융 엘리트에서 백수로 전락했다. 최서연 역시 고급 오피스 빌딩을 드나들던 커리어우먼에서 업계에서 퇴출된 낙오자가 되었다. 그들은 낡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고 공간은 몸을 돌리기도 힘들 만큼 좁았다. 고액 연봉도 흥청망청 쓸 자본도 없어지자 갈등은 미친 듯이 자라나는 잡초처럼 번져나갔다. 박지훈. 그 여자가 위자료 두둑하게 줬다며. 돈 어딨어? 최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내가 걔가 그렇게까지 할 줄 알았냐? 집도 뺏기고 직장도 날아갔어. 나 걔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넌 아직도 돈 타령이야. 박지훈의 짜증 섞인 포효였다. 난 몰라. 내가 너 따라온 게 이런 쥐구멍 같은 데서 살려고 온 줄 알아? 오늘 당장 돈 구해와. 안 그럼 내 카드값은 어떡할 건데?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해와. 내가 신이라도 되는 줄 알아? 싸움, 끝없는 싸움이 그들 일상의 주된 멜로디가 되었다. 예전의 달콤한 말과 뜨거운 사랑은 현실의 따귀에 속수무책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들의 초조함과는 대조적으로 내 전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달랐다. 내가 3천억 자산가인 그룹 상속녀로 변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충격, 후회, 질투, 탐욕, 온갖 감정이 뒤섞여 마침내 하나의 생각으로 모였다. 이 걸어 다니는 재물신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수소문한 끝에 내가 새로 이사한 한남동의 최고급 저택을 알아냈다. 이곳은 보안이 철저해 입주민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거실에 앉아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김 변호사가 가져온 자선재단 기획안을 훑어보고 있었다. 갑자기 비디오폰이 울렸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너무나 익숙한 전 시어머니의 얼굴과 그 옆에서 아첨하는 미소를 짓고 있는 시동생 박지용이었다. 그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제지당했다. 나는 무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문 경비대장이 곤란한 목소리로 인터폰을 걸어왔다. 강 사모님, 문 앞에 사모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두 분이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저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나는 감시 카메라 화면을 전환했다. 역시 수많은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들의 시선 속에서 서혜자 여사가 털썩 소리를 내며 땅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울면서 짝짝 소리를 내며 자기 뺨을 세게 때리기까지 했다. 그 열연의 감탄이 나올 지경이었다. 유라야, 내 착한 며느리. 이 어미가 잘못했다. 이 어미가 사람 볼 줄 모르고 개눈깔이었어. 그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고 그 목소리는 경비원의 무전기를 통해 끊어졌다 이어지며 들려왔다. 어미가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이 어미가 사죄할게. 제발 예전 정을 봐서 지훈이가 널 그렇게 사랑했던 걸 봐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옆에 있던 박지용도 거들었다. 맞아요, 형수님. 형이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렸던 거예요. 형 지금 죽도록 후회하고 있어요. 형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형은 바로 그 여자랑 이혼하고 형수님이랑 재결합할 거예요. 우리 아직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재결합. 한 가족. 나는 이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고 우스웠다. 그들의 뻔뻔함은 정말 내 상식을 초월했다. 나는 문을 열지도 그들과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나는 그저 리모컨을 들어 버튼 하나를 눌렀다. 그들 앞 경비실 벽에 붙어있던 평소에는 아파트 공지사항을 띄우던 LED 전광판이 갑자기 켜졌다. 화면에서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족 비디오였고 촬영 시점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그때 나는 엄청난 슬픔에 잠겨 정신이 없었고 며칠 동안 그들을 위해 요리를 하지 못했다. 영상 속 전 시어머니 서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박지용에게 험악한 표정과 악독한 말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 재수 없는 년.
아주 남편 잡아먹고 부모 잡아먹을 팔자야. 외할애비 하나 죽었다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맨날 그 죽상으로 누굴 보라는 거야?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내 아들이 걔를 조상님 모시듯 하려고 데려온 줄 알아? 걔 데려와서 진짜 8대에 걸쳐 재수옴 붙었네. 처가백도 없고 직업도 그저 그렇고 알도 하나 못 낳아. 맨날 우리 지훈이 돈만 쓸 줄 알지. 얼굴 반반한 거 아니었으면 우리 지훈이가 처음에 쳐다나 봤겠어? 몇 년 뒤에 지훈이 회사에서 자리 좀 더 잡으면 무조건 쫓아내야 해. 저런 년은 우리 박씨 집안에 공짜 보모로도 안 써. 영상의 소리는 외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서혜자와 박지용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서혜자의 천지를 울리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화면 속에서 나를 저주하며 끔찍한 얼굴을 하고 있는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점점 사라지더니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다. 나는 인터폰을 들었다.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그들 귓가에 울렸다. 보셨어요? 그게 당신들 진심이잖아요. 결국 당신들 눈에 나는 그저 얼굴 좀 반반한 공짜 보모, 언젠가는 쫓겨날 재수 없는 년에 불과했던 거죠. 나는 비웃었다. 박지훈이 그 위조된 이혼 합의서를 들고 와서 다른 여자랑 놀아나려고 나한테 서명을 강요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어떤 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들의 탐욕, 이기심, 경박함이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일 뿐입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당신들의 연기는 역겨울 뿐이니까.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인터폰을 끊고 경비대장에게 명령했다. 저 사람들 쫓아내고 다시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김 변호사님, 즉시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모님. 경비원들이 즉시 다가가 이미 바닥에 주저앉은 서혜자와 넋이 나간 박지용을 일으켜 세워 아파트 정문 밖으로 끌어냈다. 일주일 후, 나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명철자선재단을 설립했다. 나와 같이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어려운 형편의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서였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나는 처음으로 강씨그룹 상속녀이자 명철재단 이사장이라는 두 가지 신분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나는 흰색 샤넬 수트를 입고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며 우아했다. 내 뒤에는 할아버지의 자애로운 영정이 있었다. 나는 수백 개의 언론사 앞에서 재단의 취지와 미래 계획을 설명했다. 한때 고아로 여겨졌던 소녀가 배신을 겪은 후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아 자선사업에 헌신하게 된 내 이야기는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에 대한 돈만 밝힌다는 루머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강인함, 선량함, 그리고 지혜를 칭송했다. 기자회견 TV 생중계 화면 오른쪽 하단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구석에서 사회 뉴스 속보가 방송되고 있었다. 뉴스 제목은 경찰, 초대형 불법 유사수신 사기 사건 적발, 주범 박모 씨 등 다수 검거. 화면 속 수갑을 차고 경찰에게 끌려가는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옷으로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나는 한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박지훈이었다. 아나운서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보도했다. 주범 박 씨는 실직 후 공범들과 함께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자금을 모집했으며 관련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사건은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십억 원. 그가 나를 속여 이혼하기 위해 정교하게 꾸며냈던 거짓말이 결국 이렇게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그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것이 운명의 순환이자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다. TV 화면 속 찬란하게 빛나는 내 모습과 구석에서 초라하게 몰락한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할아버지의 영정을 향해 가볍게 부딪혔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여자의 가장 큰 힘은 남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강인함과 독립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엔드.